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부동산 불법 거래를 관리 감독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기를 뿌리 뽑고 안정화를 이루겠다라는 거죠. 네, 정부가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수록 시장에서는 틈새를 찾고 있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재필 교수, 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가칭이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지난 2월 달에는 국토부가 불법 행위 대응반을 출범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 대응반만으로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판단을 해서일까요? 네, 일단 뭐 대응반이라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임시기구고 네. 한 1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뭐 그 대응반 자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거나 운영되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이제 상징적인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또 인원이 이제 적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비효율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즉각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대응반을 조금 확대 재편성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정부가 그동안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좀 널려 있었죠. 첫째는 우리가 국세청, 금감원 또는 뭐 한국 그 감정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 여기서 난립해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친 것이 불법 대응 감시반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5명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자금 조달 계획서 조사, 그다음에 부동산 편법 혐의 수사, 불법 증여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가중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이라고 할 수 없었고요. 또 이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효과는 허위 매물 근절은 있었지만은 다른 효과는 나타내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강화되게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서는 꼭 지금 필요하느냐 또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게 하나 더 생기지 않느냐고 좀 논란은 있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필요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 여러 가지 예. 이제 좀 분산된 조직들을 단일화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저는 약간 좀 반대되는 입장이 금융감독원 또 예전에 여러 가지 4개의 조직을 합쳐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됐는데 금융감독원이 있다고 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최근에 뭐 라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과연 조직이나 법이 없어서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뭐 거래 분석원이 생긴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지는 몇 명 정도 인원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또 그들만의 일자리만 더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들만의 일자리요. 뭐 예. 일각에서는 옥상옥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거래원의 아주 근본적인 취지, 정부가 밝힌 취지를 보면 부동산 시장을 엄격하게 감독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불법 행위라든지 탈법 행위라든지 뭐 이른바 시장 교란 행위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집값이 잡히게 될까라는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일단 뭐 정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주택 시장,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교란 요인으로 볼 때는 이제 투기 수요가 이제 상당히 시장에 들어와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적 거래가 만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교란행위, 가격이라든지 허위 매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었죠. 네. 또 근데 이제 이 부동산 거래원이라는 어떤 그 감독 기구를 만든다 그래서 모든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탈법적인 행위가 어떤 근절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예를 든다라면 현재 이제 모든 규제 지역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 증명원을 출처를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수십만 건의 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인원과 기구로서는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확대해서 여기에서의 어떤 불법 거래 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고발할 거는 고발하고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면 시장에 주는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는 어떤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인만 대표께서 아까도 잠시 말씀하시면 근본 처방은 여기 있지 않다라는데 방점을 찍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뭐 저는 이제 소장님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입장인데 네. 시간이 지나면 뭐 이게 오전 시간에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이제 상할 수밖에 없는데 단기간에 음식이 빨리 상해서 날파리가 붙는다고 해서 그 날파리만 제거한다고 이게 음식이 왜 상했는지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면 분명히 다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단기간에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식으로든 개인 거래를 규제할지 아니면 시장 왜곡 행위 최근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왜곡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좀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심리적 위축이 되고 단속이 강화되면 한데 최근에 이제 가장 거래량을 많이 했던 것이 30대들이잖아. 영끌이라고 하는데 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집을 샀을까를 바라보면 왜곡 행위나 뭐 시장 교란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런 뭐 유튜버들 일부겠지만 그런 교란 행위들을 좀 규제하는 거는 적극 찬성하지만 진짜 제대로 왜 이렇게 집을 사게 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계속 집값이 안 잡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과 상반된 얘기도 있을 것이고 네. 같은 내용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왜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광풍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는가? 그 근본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신중히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섣부른 대책, 섣부른 발표, 23번의 정책만 발표하다 보니까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 정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졌었죠. 네. 거기다가 나만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보는 이런 우리가 얘기했던 패닉바잉 현상이라든지 너무 뒤처지는 현상.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인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논의와 시장 조사를 거친 다음에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수많은 발표를 하다 보니까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더 한층 더 강하겠다. 계속 규제가 규제를 낳고 규제가 나오면 또 국민들은 탈법, 불법 이런 행위를 또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 물론 지금 뭐 언론이 얘기는 100여 명이 될 것이다. 별도 기구다. 어디 안에 두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써 탈세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 두 번째는 이번에 그 모 은행에서 대출 위반 사례가 있었었죠. 예. 물론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지만 IBK 기업은행이었죠. 네. 네. 대출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편법 증여.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2살짜리에게 등록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을 몇 채씩 편법 증여하는 이런 사례라든지 또 네 번째는 요즘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 가족 간의 명의신탁이라는 제도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제도, 규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또 이런 대책이 국민들에서 발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규제가 규제를 낳고 이런 그 불안한 이 시장에서 정부의 이런 강력한 제도 기구와는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있었지만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조금 더 깊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두 분 의견과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네. 대로 좀 비슷한 의견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모든 그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 자체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상당히 화랑세를 띌 때 어떤 투기 수요가 인입이 되면서 거기에서 불탈법적인 거래들이 만연했을 때 이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또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에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남 4구에 만약에 잠실 5단지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에 어떤 이상 거래가 포착이 됐다 그러면 네. 저기 몇 명 급조시켜서 이제 실제 시장을 조사한다든지 이 정도의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효과로 끝났다라면 이번 기구로 인해서 이런 조사들이 상설화될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냐의 먼저냐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이 규제가 없어서 올랐겠느냐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죠.
그 문제의 원인은 확장적 재정 정책의 운영으로 인해서 2019년 이후에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잡히던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정책을 계속 확장적으로 피고 저금리 상황을 0.5%포인트를 갑작스럽게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시장은 들끓을 수밖에 없는 어떤 기름을 부은 어떤 부분들을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재정 정책을 축소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상황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강력한 정부 규제 정책마저도 없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방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규제의 횟수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규제의 횟수보다는 시장 조사를 면밀히 검사하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규제들이 제대로 먹힐 수 있는 규제들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런 규제를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의 어떤 신뢰를 잃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김일만 소장님 말씀하신 어떤 영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시장의 왜곡된 프레임이 인입이 됐고 그 왜곡된 프레임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30대에 먹혔다라고 어떤 부분이 가격 상승하고 맞물리면서 좀 더 이렇게 급증한 어떤 결과가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집값이 오르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또 이런 코로나 초유 사태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자금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영끌에 집을 사려는 이유를 아느냐에 대해서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다 들이부을 수는 없는 게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책이 사전에 예방을 해갖고 미리미리 그거를 예방을 할 수 있다라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책이 사후 약방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정책이 미리 앞으로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미리 규제를 해갖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랬을 경우에는 너무 사전적으로 그리고 확장적으로 정책이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의 본질상 사후적으로 그다음에 최소화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상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생긴 어떤 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아까 정책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자막 보면 이제 왜 집을 사느냐 30대들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하는데 물론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안 사면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집을 안 사면 앞으로는 이 돈 가지고 집을 못 사겠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30대들이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집을 산다라는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시장을 잘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 장관님이나 고위공직자에서 자기 자녀가 힘들게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도 너가 집값 기대감 때문에 샀느냐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처절하게 자기 돈을 모아서 불안하니까 집을 사고 있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 또 저는 한 가지 아쉽다면 이게 필요하다면 만들어야겠죠.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정책들을 보면 행정수도 이전도 그렇고 그린벨트 논란도 그렇고 너무 조급하게 부동산 대책도 23번이 나왔잖아요. 단기간에 계속 대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한테 대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체감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남발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거래 분석원 또 이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어떤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전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툭 던졌단 말이에요. 거래 분석원을 만들어서 뭐 관리해서 잡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또 뭐 하는 거냐. 지금 여러 대책들 중에 또 하나의 대책이냐. 벌써 시작부터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23번에 대한 실패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필요하다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이게 급조해서 빨리빨리 잡아야 되니까 너무 빨리빨리 서두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분명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려는 수요가 있을 텐데 이런 수요자까지도 지금 투기 수요로 보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뭔가 그래서 원인이 왜 우리가 이렇게 30대들이 영끌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원인이 있었는가. 그럼 최근의 원인을 보면은 첫째가 수요 공급의 불균형. 두 번째는 풍부한 유동성.
세 번째는 저금리 기조. 그다음에 가장 문제점이냐면은 과도한 그 전세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그 현상들이 이런 현상을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 정책이 아니라 사전 정책이 나온 이후에 사후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방금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모니터링을 해서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 지역에는 일부 투기 세력이 휩쓸고 간 다음에 그러면은 정말 실수요자들은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내 그 삶의 거주처를 박탈당하고 예주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과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사전 정책, 그게 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예. 사후에 대책을 발표할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논의가 좀 커진 면이 있긴 한데 저희가 분석원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놓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 중에 빅브라더 논란이 있습니다. 분석원의 역할, 기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대표적인 걸 진 것 중에 개인 금융, 과세 정보, 뭐 그 거래 출처,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 기구를 만들면서 마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어디까지 단속 대상이 될 것이냐,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떠한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어떠한 통장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다음 개인의 어떠한 계좌 추적을 비롯해서 어떤 자금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어떤 사례들의 소지가 충분히 다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고 그것이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과 병행해서 어떤 그 거래원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거래원을 만들었을 때에는 일단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서 그 실질적인 권한이 있으면서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서 이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서 이 기구를 그냥 어떤 형식적인 기구로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안 만드니만 못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는 이재문 소장님하고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우리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 CCTV를 이제 많이 설치할 때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개인 사생활이 굉장히 침해가 된다. CCTV를 너무 많이 달면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긍정의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사생활 침해라고 하면 뭐 경찰이 할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범죄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 CCTV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석은 또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권한이 있더라도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들여다볼 사람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을 뿐더러 할 일 없이 그걸 다 들여다보겠습니까? 거래를 봤을 때 의심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라든지 미성년자가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뭐 이런 경우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수의 개인들은 불법을 하지 않거든요. 대출을 받든지 내 돈을 가지고 요즘 또 자금증빙 다 하잖아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넘어가게 되면 자금증빙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단 좀 우려되는 거래가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우려될 부분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권한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까지 하면서까지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부동산 관계법 그 거래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겠다는 기구거든요. 거기에 보니까는 첫째가 탈세입니다. 네. 물론 국세청이 할 일이죠. 두 번째는 대출 위반, 금감원이 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뭐냐면은 편법 증여, 명의신탁 모두가 다 통틀어지는 게 그러면은 국세, 금융, 그다음에 일반 그 사법적인 것까지 통틀어서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권한이 부여된 건 사실인데 거기서 우리 김만희 소장님께서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거기에 해당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은 필요하지만은 정말 개인정보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침해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건 소지가 있다.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는 게 자녀 전세금 보태준 것도 단속할까? 사실 그렇죠. 전세금을 보태줬다라는 표현 자체는 좀 애매한 게 이게 증여인지
부분도 좀 판단을 해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저 정도는 좀 오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거래 전월세라든지 예. 편법 증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부동산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시장을 확립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고육지책에 전세 거래까지 들여다본다라면 예. 지금 뭐 몇 명으로 구성될지 모르지만 조금 뭐 몇천 명이 있어도 부족한 어떤 상황이고요. 전세 거래하고 부동산 우리 거래 매매 거래하고만 두 건만 전세 거래하고 매매 거래만 합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200만 건, 300만 건에 달하는 이거를 들여다본다라는 건 상당히 그 발치해서 특이한 거래라든지 또는 거래 신고된 거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는 거지 무작위로 어디를 수사를 해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좀 지나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전에는 기구 설립 이전에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던 행위들도 왠지 감독을 한다고 하니까 왜 전세금 보태주는 것도 이것도 왠지 불법 아니야? 혹은 이게 단속 대상, 감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심리적 위축이죠. 심적 위축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부동산 온당하냐라는 시장, 거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는 물론 객관적인 이성과 어떤 팩트를 가지고서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으로 움직여지는 그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그 심리적으로 움직여질 때 아까 김만만 소장님 말씀하셨지 대부분은 다 법적인 거래를 합니다. 또 그 탈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걸 불법이라기보다는 이제 탈법이나 편법적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간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거래를 많이 한 경험칙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있으신 분들이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여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거고 이걸 들여다보겠다라는 거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실제 국세청에 살 일 아니에요, 원래?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전세 보증금, 고액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사실상 30대, 20대들이 자기 스스로 마련한 것보다는 물론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에 보면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일정 금액 이상은 증여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예, 국세청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녀에게 보태준 전세 자금을 조사했을 때 그게 과연 유상이냐 무상인가에 따라서 이게 증여로 볼 것인가, 안 그러면은 순수하게 선물로 볼 것인가.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이 없거든요. 예. 선물에 대해서는. 근데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가실 것인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수 있어서 과연 이것까지 거래정보분석위원회에서 관여를 할 것인가가 예. 이것은 굉장히 큰 그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예. 선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 당연히 증여로 증여죠. 봐야 그건 되는 증여죠. 부분. 아니, 증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세금이 없고요. 증여라든지 선물을 5억, 10억씩 하는 게 과연 그게 탈세의 하나의 수법이 되는데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지는 자, 않아요. 예전에 모 전직 대통령 자녀분이 그 수억 원이 넘는 돈을 외할아버지로부터 선물로 세뱃돈으로 받았다.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거는 특별한 여기에 경우지. 대응반에 이제 포함되시는 분들이 이제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전문가적인 어떤 판단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전세 가격이 실제로 뭐 수억씩 이렇게 부모가 이제 대줄 때는 이제 뭐 서울에 이제 일부 국한된 지역이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이것이 확실한 흐름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보면 탈루한 거라고 예. 우리가 봐야 되니까 아마 그건 국세청에서 관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예. 좀 조심스러운 게 괜히 또 방송 보고 선물인 줄 알고 막 5억, 10억씩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증여세 맞을 수도 돈다발 있어서 선물. 저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실 증여세 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증여세 내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자녀한테 이자를 지배줄 때 우리가 지급을 관행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예. 좀 보태주는 게 과거에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걸 계기로 좀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지 예, 않을까 그걸 싶은 더 생각도 업그레이드 듭니다. 시킨 것이 우리가 보면은 부담부 증여였었거든요. 부담부 네. 증여. 사실상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산속에 그 한계점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전세 보증금까지 이게 증여로 볼 것인가, 네. 안 그러면
선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인만 소장님께서 5억에서 10억 그렇게 큰 숫자를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자녀에게 정말로 전세금 혹은 월세를 보태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보태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것도 증여로 봐서 예를 들어 세금 추징의 대상이 그건 될 안 수 됩니다. 5천만 원 5천만 이하는 원 어떻게 이하는 그냥 이하는 무상 안 됩니다. 증여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게 기구가 만들어지면 이게 첫 설립 근거에 포괄적인 법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고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정액까지는 대해서 다 지금 조사를 못할 것이고요. 예. 금액이 큰 전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20대인데 서울에 뭐 10억, 10몇억짜리 전세를 계약했다. 내년부터 이제 전세도 신고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고가 지역의 전세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 나이가 40대도 아닌 예. 20대가 뭐 10몇억짜리 전세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충분히 조사할 만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래를 조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거래를 다 할 수는 자, 없고. 그걸 하나를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회 유력 인사들 중에 한 분이 몇 분이 계셨겠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매매 또는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또 전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그 부모가요? 부모가 예. 자녀에게 증여 또는 매매를 했고 거기에 부모가 전세로 들어갔다. 물론 이건 사회 통념상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편법 증여, 편법 탈세에 해당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아마 거래 분석위원회에서는 단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녀가 부모한테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증여세를 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 그 후속 조치로 그 등록 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을 합동 점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공적 의무라고 하면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소 그 임대 의무 기간을 기간. 준수했는지, 네. 자 그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켰는지 5% 이내죠. 자 그리고 뭐 계약 해지라든지 재계약 거절 금지도 포함이 되겠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이런 부분을 이제 공적 의무라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라는 거여서 만약에 제대로 준수를 안 했으면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조치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당연한 조치라고 당연한 생각을 조치다.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많은 비난을 받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임대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값을 잡기는커녕 임대 사업자 등록이 증가되면서 이제 주택이 다주택자로도 몰리는 어떤 쏠림 현상을 가져왔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제 어떤 많은 혜택을 줬죠. 그 많은 혜택을 줬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현장 시장은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정부의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 당연히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거를 준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 거기에 있는 당연한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이미 예고돼 있었고 법에 이제 문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과거 같으면 이제 어물쩡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지만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다수의 아니면 일부의 어떤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 좀 말씀을 또 첨언해서 드린다라면 많은 혜택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 혜택이 장기화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갖냐면 이것이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권리. 네, 이거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전세입자들이라든지 월세입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임대사업자 제도가 잘못 운영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일단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라면 당연히 이런 조사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소명할 것이 있다라면 저는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사실 합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임대사업 등록하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는 바뀌었죠. 니네 의무 제대로 지켰는지 내가 점검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놓고 예를 들어서 뭐 호의가 오래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하지만 줬다 뺐으면 더 화난다고 하지 열받죠. 않습니까? 그리고 세제 혜택도 그런 이미 부분도 한 차례 좀 축소가 됐었잖아요. 예. 이게 착한 아들에서 갑자기 나쁜 아들이 되어버렸는데요. 임대사업자를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고 예. 너희들한테 혜택을 줬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다주택자들
임대 사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준 건 아니거든요. 다른 목적이 있었잖아요. 투명 과세를 하기 위해서 했었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 사업자를 내면 장기로 하면 8년, 길게는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5% 제한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어차피 나는 장기 보유할 거니까 뭐 전세금 인상 안 해도 되니까 그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겠다는 서로 딜이 됐던 건데 지금 와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의 뭐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데 이게 단속을 하는 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해야겠죠. 임대사업자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를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뭐 엄청 큰 일인 것처럼 이렇게 뉴스 나오는 것도 좀 난센스 같고요. 안 지키게 되면 오히려 세입자들이 또 신고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분들이 많이 올리지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체념하고 5%도 안 올리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상한선 봤거든요. 지켜요. 그냥 10년 동안은 나 안 올릴 테니까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갈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은 이렇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소수 지키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뭐 과태료를 받든지 벌을 받아야겠죠. 네. 예, 네, 교수님도. 뭐 착한 아들, 나쁜 아들은 매우 아주 재미있는 그 비유법이 해당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는 많은 그 혜택을 줬습니다. 네. 저는 물론 그걸 임대 사업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권리가 있으면은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등록 임대 사업자의 많은 세제 혜택의 권리를 줬기 때문에 의무를 다했는지 역시 합동 점검을 하겠다. 저는 이건 매우 적절한 그 시기이고요. 또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재갱신 계약 요구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는 전월세 5% 인상 이하 했느냐 안 했느냐라든지 이런 임대사업자로서의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또 의무와 권리를 병행하는 이 제도는 정부의 합동 점검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하향세를 가고 있는 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단계로 안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그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그 현재 법정 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현재 기준금리가 0.5%고 여기 이제 4%까지 그래서 4.5%까지 법정 전환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정부 여당이 이것을 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 기준금리 0.5%에 최대 2.5%로 법정 전환율이 정해지게 되는 건데 이게 10월부터 시행될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뭐 매매 시장만큼 전월세 시장이 요즘엔 더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전월세 시장에 있어서 전월세 전환율 자체를 이제 하향 조정한다라는 건 이제 최근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아주 불안정하고 일부에서는 전세 소멸론 또는 이제 월세로 다 바뀔 거다 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상당 부분 해제될 정도로 이제 전세 시장이 이제 좀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었었죠. 네. 근데 이제 임대차 3법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했을 때에는 네. 그리고 5% 상한율이 적용됐지만은 이제 신규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되는 네.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예, 이러면서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바꾸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과도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이익이라고 할까 아니면 과도하게 바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이제 조금 가이드라인을 낮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낮춤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된 어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도를 좀 정착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춘 거는 장점과 단점이 이제 공존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뭐 긍정의 시그널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고사항이거든요. 이게 뭐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지금부터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전세에서 월세를 전환할 때 어떻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4%에서 이제 2%로 낮춰지게 되면 공고사항을 따르는 분들이 있고 안 따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 시장 수요자들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전환될 게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서서히 시대 흐름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전세금을 받아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금에 넣어도 고금리 시대에는 뭐 은행 예금 이자도 많이 받았고 내가 대출이 있으면 상환을 해도 되고 다른 걸 투자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은행에 넣으면 바보짓이 되고 대출은 받기도 어려운데 상환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추가 투자하기에는 또 규제가 너무 많고 전세금을 받아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돈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월세를 전환시키고 싶어 할 거고요. 2%도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에 넣으면 요즘 1%도 안 나오잖아요. 2금융권 넣으면 1%도 안 나오기 때문에 2%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능력이 되는 분들은 2% 꼭 공고사항이니까 3%를 하든 어떻게든 전환을 할 것이고요. 능력이 안 되는 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전환을 못 하겠죠. 그래서 서서히 이게 꼭 완전 전세는 월세는 아니더라도 반전세가 점점점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네. 벌써 이제 9월 초고 10월이면 다음 한 달 남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전월세 임대료 시장을 2%대로 하향 조정하겠다. 이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임대 시장을 보면은 공공 임대보다는 민간 임대업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못한 것들, 특히 미분양 지역에 민간 업자들이 들어가서 그 분양을 받아줌으로써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효과를 누렸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현재 3억짜리 전세 보증금을 3.5%에서 2.5%대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현재 월세가 기존에 약 100만 원인데 앞으로 10월 달부터는 약 한 62만 원대로 약 40%가 감소가 됩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물론 굉장히 긍정적 효과이지만은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득이 자본 감소가 낮아짐으로써 이런 그 주택 임대 시장에 대한 도시의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당장 2%대로 낮춘다고 해서 지금 우리 주제가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당분간은 조금 더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과 그다음에 서로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또는 양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졌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이런 제도가 안착이 되고 임대인, 임차인 역시 이것을 수긍했을 때는 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표준 임대료 얘기를 해볼게요. 그 표준 임대료 도입을 위한 그 관련 법안이 지금 대표 발의가 된 상태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 120% 내에서 정하겠다라는 건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부작용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교수님께서 지금 그 임대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표준 임대료가 도입이 되면은 뭔가 음성적인 뒷거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많이 못 받으니까 주택을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 인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주택 노후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표준 임대료 제도가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아주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우리보다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 뉴욕이라든지 독일에서는 이게 실시됐던 맞아요. 제도였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그 경우를 보니까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20년 동안 그 논의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신뢰를 얻은 다음에 시행이 됐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장 지금 보면은 전월세 4%대에서 2% 낮추겠다. 이거 역시 굉장히 지금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그 문제점이 소지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실 표준 임대료까지 하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맞아, 내 집과 입집 간의 이치와 요건이 같은데도 엄청난 차이가 괴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격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같은 아파트라도 조망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조망권도 공원 조망권이냐 한강 조망권이냐 또는 학군에 따라서 역세권에 따라서 우리가 또 새로 된 게 뭐 습세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같은 동 같은 단지더라도 층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인테리어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데 거기다가 물론 아파트는 어느 정도 그것이 해당이 되라 생각합니다. 특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DB를 마련할 것인가. 자, 이것은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섣부른 그런 정책 위반이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다 의견을 들어봐야겠네요. 네, 지난번 이제 임대산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을 이제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게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물론 이제 표준 임대료 제도는 이제 임대차 신고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신고가 의무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내의 어떤 임대차 시장의 현황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데이터로 구축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따지는 어떤 적정 임대료 가격이 산정돼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준 임대료 제도를 맞출기 있기 때문에 네. 이 표준 임대료 제도의 도입 자체는 어차피 중장기적인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뭐 강행을 한다든지 법안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필수적으로 일단 시간적인 유예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고 지금 여러 대책들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인데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또 나왔을 때 국민들이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 저는 임대차 3법도 물론 필요하죠. 이게 2년이 너무 짧으니까 4년을 해야 되는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서울 집값 잡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 취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이 필요하면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임대인들도 충분히 좀 협의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는데 표준 임대료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거든요. 당사자를 제껴두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 부작용이 긍정의 효과만 나올 것이냐, 부정의 효과. 물론 긍정의 효과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을 보면 수많은 혼란이 또 생길 거잖아요. 임대차 2법, 3법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데 공시가격 뭐 120% 이내라고 하면 잘못하면 또 전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주인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임대사업자. 메리트가 없는데 네. 나 이제 더 이상 투자 안 할래. 다 네. 팔아버렸을 때 그 뒷감당을 정부가 할 수 있을까? 공공이 충분한 임대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이지만 여전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공급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태릉 CC를 포함해서 내년도 사전 분양 물량 3만 호라고 하는데요. 3만 호에 대한 대상지, 분양 일정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영끌 발언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사전 분양 물량을 미리 공개하고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패닉 바잉이 좀 진정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또 아쉬운 게 저는 먼저 물론 패닉 바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급하니까 먼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발표를 했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아니한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먼저 좀 하지 말고 다른 대책들도 그렇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얼마나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양, 그 내용, 입지를 충분히 고민해서 제대로 됐을 때 발표를 해서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섣불리 3만 호를 먼저 던졌고 다음 주에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음 주에 이제 어떤 내용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또 반대 현상이 생기거든요.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되고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나마 네. 기대하고 있던 사전 분양, 사전 청약까지도 깨져버리면 또 30대들, 40대들 기다리는 분들은 또 패닉이 오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던지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서 6만 호라고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3만 호 이야기 나오니까 저는 6만 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 3만 호, 2021년 3만 호, 22년 3만 호.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6만 호가 뉴스에 헤드라인 나오다 보니까 다수의 수요자들은 6만 호가 나올 줄 아는데 지금 3만 호 나오니까 그 내용은 그게 아니겠지만 국민들은 모든 내용을 보도자료 내용을 다 분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는 게 잘 나오면 괜찮겠지만 잘못하면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정책을 발표할 때 이제 항상 맹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숫자로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은 숫자에 상당히 좀 약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저 역시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볼 때는 상당히 헷갈리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그 말투가 이해가 안 가는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 와닿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죠. 이제 그 3만 호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일단 수도권 서울에서는 이제 태릉 CC가 이제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한 1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이슈 지역으로 이제 좀 떠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수도권에 인접, 그러니까 서울에 인접해 있는 어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온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좀 파급력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사전 분양들의 어떤 그 실질적인 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이제 30, 40대의 어떤 무주택자들이 여기에 이제 청약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시장이 안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전 청약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도입을 시켰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이 사전 청약분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걸로 가지고 패닉 바잉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데는 저는 여전히 퀘션 마크입니다.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이제 뭐 물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그 수요가 단순하게 많고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패닉 바잉이 생겼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닉이라는 용어 자체가 심리적 용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서 집을 산다라면 의사결정 자체가 비이성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또 사고 후회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 패닉 바잉을 하는 주 계층이 30대고 그 30대들이 지금 어떤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집을 무리하게 장만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고요. 그 결과 신용대출이 한 4조 원 정도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자, 신용대출은 본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서 이자가 높다라는 네. 얘기죠. 결국에 월 부담해야 되는 가계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닉 바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어떤 경기 순환의 흐름에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거의 꼭지점에 달하는 상투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패닉 바잉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패닉 셀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기간이라고 봐야 되고요. 상당히 그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어떤 주택 구매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무주택자인 30, 40대라면 지금 이제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 이곳에 청약을 한번 꿈꿔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가장 안전한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이재문 수사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들으니까는 며칠 전 김현미 장관께서 3040 젊은이들에게 아파트 연끌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공공부장 받으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날 정도인데요. 그또 저를 장관님하고 비교하시면 가뜩이나 지금 제가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많이 먹고 이게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그 공부를 샀습니까? 지금 그 보면은 그 태릉 CC를 포함해서 약 3만 가구를 사전 공급하겠다 그랬는데요. 물론 태릉 CC라든지 하남, 교산, 고양, 창녕 이쪽 지역은 이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거기보다 더 좋은 서울 도심권을 선호하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수색 같은 데 분양했을 때 청약 시장에 몇백 대 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릉 쪽에 약 3만 세대를 사전 공급하겠다 그러면은 당장 패닉 바잉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은 껐습니다. 그 발표가. 그런데 이게 우리 청약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오랫도록 지속되지는 않고 이게 일시적인 효과로 저는 그치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임대차 3법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주택이 부동한 상황에서 이 3만 세대 가지고 이 패닉 바잉을 잠재울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더 많은 공급 물량과 젊은이들에게 더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필요하는데 이 3만 세대 가지고는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뭐 그 분양 가점도 나왔지만 그럼 만약에 사전 청약을 넣으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냐? 그래도 여전히 힘들다라는 게 주변에서 힘들다는 얘기가 많더군요.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뭐 돼야 말이지. 30대들 같은 말이죠. 경우는 네. 기다려서 기회가 되면 당연히 기다리고 뭐 패닉 바잉을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청약을 받고 싶고 서울 아니더라도 상기 신도시라도 청약을 받고 싶은데 30대들은 가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청약 제도를 개편해서 30대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물량도 3만 호로 극히 제한적이고요. 3만 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잘못하면 패닉 바잉 잠재우려다가 패닉 분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왔는데 내가 먹을 수는 없어. 내 그림의 떡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분노는 또 어떻게 달랠 것이며 너무 큰 기대를 주고 있는데
뭐 이왕 한다면 저는 물량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어차피 사전 청약이라면 3만 호가 아니라 뭐 한 10만 호 정도 미리 좀 당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다음 주 알겠습니다. 발표라고 하니까 지켜보시죠. 네. 네. 지금까지 김재필 교수, 이재문 소장, 김인만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